집권 여당이 지도부 공백 상태로 내분 수습에 골몰하는 사이 두 야당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화두로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남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진정한 경제 정당이 누구냐를 놓고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먼저 선제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듣고 갑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중장기적인 우리 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를 해서 구조조정 하면은 우리가 IMF 사태에서 겪었던 것처럼 불실기업에 돈을 대줘서 생존을 연장을 시키는 그러한 식의 구조조정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김종인 대표에서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진균 교수님, 예. 사실 김종인 대표의 첫 작품으로 구조조정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시 경제통 또 경제 전문가 명불허전이다.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게 아니라 과연 김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은 저런 말은 지금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저 말이야말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과연 황골탈퇴한 정당이다. 이제는 투쟁 일변도가 아니라 국가 경영에서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조조정을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백척간도에서 있거든요. 방법은 저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투쟁 일변도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7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중학, 중복 투자로 거의 우리 산업이 다시 한번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일어섰던 것이 바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구조조정 또 노동 유연성 확보 이런 정책적 아주 급선무 이것을 김종인 대표가 그 화두를 제대로 잘 던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19대 국회이긴 하나 국민들은 아마 여소야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회로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소야대가 됐을 때 천정배 국회로 갈 것인지 김종인 국회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경제 브레인답게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돼도 그렇게 급격한 사회가 혼란으로 가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력이 바로 야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안정적인 민생 우선, 정치라던가 정략, 당리당략에 의한 투쟁과 갈등보다는 경제와 민생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여소야대 또한 신뢰해달라. 따라서 정권 교체도 신뢰하고 야당을 믿고 맡겨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한 수였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총선 이슈를 대선 이슈까지 좀 끌고 가기 위한 좀 장기적인 플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제는 경제라고 전해라. 이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선거 전과 선거 후는 다를 수 있는데 선거 전에 치열하게 당선을 위해 다투었다면 선거 후에는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자기 대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국민들은 이 경제 민주화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경제 성장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런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반발, 실업 대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구두선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여당도 그리고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의 또 협력도 이끌어낼지 이것이 가장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실업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다뤘다는 지금 말씀을 지적해 주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업 대책을 충분히라고 하는 충분히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감각도 그렇고 국민들의 그 불안감과 이런 걸 잘 읽은 겁니다. 사실 천정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난 8년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보수층들은 국민의당에 표를 보냈던 보수층들은 또 불안해지고 사실 여권 핵심에서는 다행이다. 대선은 그래도 안 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역시 대선을 맞추고 그러면 국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튼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줄 만해요. 단 문제는 지금 그 실업 대책을 충분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충분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베니스 상인에서 나오듯이 살을 때도 피를 흘리지 말고 해라. 라고 하면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의 충분한 실업 대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부터 야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과도한 입법 욕구를 내고 정부에 과도하게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게 화두를 하나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노동 3법입니다. 지금 노동법은 지금 구조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노조의 반발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김무성 대표가 울산에 가가지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안 하겠다고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여당 대표가 완전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 정도로 노동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 문제를 사실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뭐 구조조정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구두선에 불과한 거죠. 그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뭐 일단 철광이라던가 선박, 조선 이런 데 있어서의 중복 투자라던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저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되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그 기업에서 정부의 그 은행빚을 끌어다가 써서 결국 기업의 자산만 늘리는 데 쓰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라던가 근로자들에 대한 재취업이라던가 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개선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충분히 이뤄낸다라면 뭐 야당은 아무래도 일하는 서민들 편이다 보니 좀 더 많은 그 재취업이라던가 실업 수당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고 여당은 그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고 구조조정의 대상을 좀 늘리자고 할 것이고 저는 그 사이에서 충분히 뭐 절충점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그 문제에 참여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용인하고 서로가 서로 출혈을 좀 감내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기관을 충분히 설득해 나간다면 저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공멸보다는 차선을 선택할 사회적인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말씀도 옳은데 다만 또 하나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조조정하면 그 안에 이제 그 일자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기업 대 그 노동자의 문제로만 그렇게 국한시켜 버리면 지금 말하는 대로 구조조정 해가지고 그 이익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고 그다음에 그 부담은 노동자가 지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안 돼. 노 내에서의 그 불형평성, 불공평성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층을 완전히 형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 새로운 진입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기업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동계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노동계가 지금까지 그 해온 그동안에 그것을 미뤄볼 때 노동계가 그 점에서 과연 양보할 것인가. 노동계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떤 구조조정도 어렵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당내 원내대표, 뭐 당내 당대표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 좀 민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왜 뭐 그것도 이제 시일이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당은 이제 체제를 갖춰야죠. 그런 점에서는 뭐 꼭 그걸 뒤로 미루자 이런 뜻보다는 지금 그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 뭐 추대론이냐 경선론이냐 이게 불거지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참 곤혹스럽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겼더니 또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이래서 이제 당내에서 이제 말하자면 좀 그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 당 이미지를 지금 이참에 바꿔야 되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와서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국민을 걱정하는 이런 그 당의 모습부터 보여주고 단합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경선으로 하든 뭐 추대로 하든 그건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이제 출마하고 싶은 지금 그런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지금 사실 밝히신 건데요. 이런 분들이 또 당 대표로 출마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느 조직에서든 이거는요 지도체제 갖추는 이 문제는 잠시 참자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여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예를 들어서 좀 구조조정 문제 여당 쪽에서 사실은 먼저 제출했어야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놓쳤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새누리당의 요즘 모습인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란 때문에 지금 당연히 패법을 못 찾는데 아니죠.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여 부원장님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이 굉장히 좀 오래 갈 듯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집권 여당에 보여준 것은 정신 차리시지 말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이 정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했었는데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권이니 원내대표 선출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 쓰라린 차디찬 이런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의 민심의 향방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싸늘하게 또 민심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그런 민심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러한 어떤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 갈등은 있겠지만 외부로 가급적 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이 각 당의 향방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김종인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추대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지지층들로부터는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 전 대표의 의중, 입장. 그리고 역할, 입장입니다. 네. 문 전 대표는 이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여전히 세대 기반 그리고 이념 기반을 가지고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뚜렷한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 전 대표가 과연 이러한 어떤 김종인 대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조직 내에 그러한 어떤 반발을 무마시키느냐가 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원래는 다음 주 26일 날 당선자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다음 달 3일로 연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내대표까지 동시에 뽑겠다 이렇게 좀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갈등의 분수령이 될까요? 수습의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태호 그 최고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게 무산되고 원유철 그 원내대표마저 그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무산된 상황이 바로 새누리당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기에 친박 비박에 있는 갈등을 덮고 수습하려고 하기보다 예. 오히려 환보를 드러내어서 이번 총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고 토론해서 그 대안으로서 혁신의 방향으로서 세대 교체인지 아니면 정책 기조가 재벌 기업 중심에서 중산층 서민 위주의 애초에 대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호로 좀 더 친서민 행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회와 여당조차도 대화 상도를 함지 않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협력과 상생이라고 하는 대전환으로 할지 그런 네. 내용에 대한 그 반성과 변화의 결과 속에서 그 혁신의 구체적 결과로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그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나서는 것이 즉 네. 선혁신 후 인물의 절차를 밟는 게 좋아서 서둘러 봉합하기보다 지금처럼 난산한 끝에 저는 그 혁신의 옥동자가 나오는 게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좋은 지금도 것이다.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논란 때문에 지금 당연히 패법을 못 찾는데 아니죠. 김무성 대표의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여 부원장님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이 굉장히 좀 오래 갈 듯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집권 여당에 보여준 것은 정신 차리시지 말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이 정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했었는데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권이니 원내대표 선출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 쓰라린 차디찬 이런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의 민심의 향방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싸늘하게 또 민심은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그런 민심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러한 어떤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 갈등은 있겠지만 외부로 가급적 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이 각 당의 향방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김종인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추대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지지층들로부터는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 전 대표의 의중, 입장. 그리고 역할, 입장입니다. 네. 문 전 대표는 이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여전히 세대 기반 그리고 이념 기반을 가지고 차기 대선으로서 가장 뚜렷한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 전 대표가 과연 이러한 어떤 김종인 대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조직 내에 그러한 어떤 반발을 무마시키느냐가 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원래는 다음 주 26일 날 당선자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다음 달 3일로 연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원내대표까지 동시에 뽑겠다 이렇게 좀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갈등의 분수령이 될까요? 수습의 분수령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태호 그 최고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 게 무산되고 원유철 그 원내대표마저 그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무산된 상황이 바로 새누리당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기에 친박 비박에 있는 갈등을 덮고 수습하려고 하기보다 예. 오히려 환보를 드러내어서 이번 총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고 토론해서 그 대안으로서 혁신의 방향으로서 세대 교체인지 아니면 정책 기조가 재벌 기업 중심에서 중산층 서민 위주의 애초에 대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호로 좀 더 친서민 행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회와 여당조차도 대화 상도를 함지 않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협력과 상생이라고 하는 대전환으로 할지 그런 네. 내용에 대한 그 반성과 변화의 결과 속에서 그 혁신의 구체적 결과로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그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나서는 것이 즉 네. 선혁신 후 인물의 절차를 밟는 게 좋아서 서둘러 봉합하기보다 지금처럼 난산한 끝에 저는 그 혁신의 옥동자가 나오는 게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좋은 지금도 것이다.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우리 소양호 소장님의 그 충고를 받아들였는지 일단은 새누리당이 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26일 날 당선자 워크숍을 하고 5월 3일쯤에 새로운 그 당선자들이 네.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초기에 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 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전쟁에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병가지 상사거든요. 네. 그런데 질 때도 만약에 확실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면 수습이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게 없다라는 게 리더십의 문제죠. 부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 맞을 때는 쏟아질 때는 어차피 맞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만나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털고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26일 날 아마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체제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외부에서 누가 수혈하느냐. 하는 비대위원장을 수혈하느냐 아니면 차기 원내대표가 자연스럽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의 부분은 외부 인사에서 올 만한 분이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지금 김항식 전 총리 말씀을 하지만 김항식 총리라고 뭐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 이 산적한 과제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정치적 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 본인도 예전에 당에서 한번 경선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이 환부로 도련할 정도로 환자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뢰를 얻기도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외부 인사를 모시고 온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확실하게 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럴 만한 분이 와야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내대표가 하는 게 순리가. 그런데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 여당 내에 새누리당 내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부각될 만한 인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논자들이 그냥 있느냐 예. 없느냐 얘기하자면요. 그거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저기 의원총회에서 당선자 대회에서 원내대표를 뽑으면은 그거는 어찌됐든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지도자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원 당규상도 그 대표 최고위원회 없을 때는 원내대표가 네. 그 직무를 권한을 대행할 수 됐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이나 아니면 대표성의 면에 있어서나 원내대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네.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지금 뭐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낮에도 여의도에서 들어보니까 뭐 다행히 네. 그동안에 이렇게 그 외부에서 수혈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데 지난 19대 국회 때 국회에 없었고 그런데 사선으로 돌아오고 MB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죠. 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 친박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고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친이 친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네. 그러면서도 국회도 알고 청와대와의 관계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합의는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 26일 날 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총의가 어떻게 모아지는 걸 봐야겠지만 일단 방향은 일정도 몇 가지의 그 가능성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아니냐. 네. 사실 이게 이제 내년도 대선과 이게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나와 있는 것 같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누군가. 즉 이 말은 뭐냐면 친박은 사실상의 전 개파로서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더 이상 구심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대통령이 지난번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드러났듯이 아직도 강하게 그 민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기존의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를 관철하겠다 하시는 마당에 즉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말 할 사람 비서 정치가 아니라 사관원으로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즉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인가 누군가가 적임자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난세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중에서 방향 중에서 총대를 메고 내가 여당이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방향은 나와 있다. 즉 결단을 그렇군요. 하는 사람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는 이제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 사실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중심의 진로가 잘 안 보인다. 구심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놓고 사실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까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 친박이라는 이름의 결집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시다. 예,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친박이라는 결속력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원심력은 크게 작용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지금 친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옛날에 친이가 얼마나 큰 세력이고 강구했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새누리당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뭐 된 사람은 나는 됐으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책임에 대해서 우리 편 혹은 우리 측 혹은 나 아무도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잘못 없어. 저쪽에 문제가 있어. 서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친박이 이번에서는 만약에 학살을 했다면 우리가 언제 학살했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네. 그럼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학살했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사실은 이제 최경환 의원, 사실은 친박계의 어떤 리더격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최경환 의원이 이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총선 하기 전에는 최경환 의원이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았죠. 근데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은요 어느 쪽에서도 페르소나 논그라타예요. 별로 반갑잖아요. 깊이 인물이 돼 있다고. 그래서 친박이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강한 결속력을 유지한다면 뭐 최경환 의원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친박 자체가 만약에 결속력이 떨어진다면 최경환 의원은 더더구나 이 자리가 약해지죠. 이럴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새누리당의 치열한 논쟁 안에서 당의 앞날을 두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전 대표지만은 어제 들어올 때 최소한 만약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죄송합니다.
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뭐 저도 백의종군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왜냐하면 네. 기자들이 묻는 거는 국민이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저 아주 뚱한 얼굴로 그냥 들어간다.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 말이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최경환 의원이 개인 선택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떠났다. 예, 최경환 의원이 본인의 뭐 리더십이나 인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대표가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될 때도 비주류가 대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 때. 그때 한참 박근혜 정부가 정권이 힘 있을 때도 김무성 대표가 되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원내대표는 어땠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당선인들의 구성을 보면은 사실은 친박계가 좀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대는 다 친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안 됐다. 19대 친박계였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지금 20대 국회 친박 친이하지만은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민의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비박이라고 하는 쪽에서 대표가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최경환 의원도 본인의 뭐 그 행위와 상관없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대표하겠다고 나와서 되겠습니까? 2등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최경환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라면 예컨대 일단은 최경환 의원 본인이 나오면은 친박에 대한 그 비판이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친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와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중 모드로 계속 가야 네. 된다. 그러면은 친박이라고 한 그룹들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을 볼 때는 조금 이번에 뒤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경환 의원은 개인의 그 정치적 비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민심이 거꾸로 오고 있는데 바람을 자꾸 맞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최경환 의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미 아니고 벗어났다. 예, 이미 내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친박, 비박 아주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당의 분위기를 화합해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알겠습니다. 나가기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잊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과거의 일은 지나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변화를 향한 우리 대구 경북인들의 그런 혼을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정신을 그대로 4년 동안 계속 간직하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이라 해서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4년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시도민들만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유승민 의원과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게 어제 이제 대구 지역 한 행사장에서 이제 동시에 축사를 한 모습인데 사실 아직도 당내에서 굉장히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해 갈까요, 본부장님? 민심이 달아나시아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그리고 이번에 분노해서 공천 갈등에 못마땅스러워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새누리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복당이 아니라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인물로 극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복당이 되었든 네. 아니면 당의 어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지지층을 향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을 때 이 당시 박근혜 의원이라고 하는 인물로 그것을 복원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 또 고정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내에서 벌써 1위를 차지하는 결과들이 지금 속속 일부가 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여권 내에 내죠, 여권 내. 가장 선호하는 대선 후보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승민 의원으로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 내 그리고 예. 무당층까지를 포함했을 때의 온도는 다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해서 물어본 질문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4위에 머물렀거든요. 네. 그만큼 이것이 야권의 그 표까지 포함을 한 응답까지 포함한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의 새누리당 지지층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아무리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라도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지지층들의 위기 극복 해법은 예.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춰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깊은 반성, 그리고 넓은 책임, 그리고 대대적이고 과감한 혁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79년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난 이후에 12년이 지난 이후에야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정권을 정권 되찾아올 교체가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과정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 지지층의 민심은 싸늘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인물 운운해야만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권 내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그만큼 여당 내에 어떤 뭐랄까요 대선 주자라고 하면 좀 약하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지금 50대 뭐 기수론, 50대 역할론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복당 문제고 전당대회 문제고 지도 체제 문제고 저는 선 혁신의 내용에 따라서 그 대안이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이 과연 지금 예. 새누리당이 국민들이 불안해서 여겨서 하는 거라면 외부의 안정적인 분들이 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안 된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세대 교체형이든 뭐 아니면 그 정책 내용의 변화든 패러다임의 변화든지 필요한 것이죠. 지금 50대 기수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는 개파를 뛰어넘는 점에서는 아주 그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예. 문제는 단순히 50대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문제보다는 도대체 기수가 들 깃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즉 혁신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당이 새누리당이 현재의 친재벌적이고 기업적인 정책으로 갈 것인지 여당과 그 사회적인 제 목소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언시하고 하는 그 일방적인 국정 운영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통절한 반성 속에서 그 기수가 들 깃발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50대 기수들이 더 그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요 사실 50대 기수론이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굉장히 생경해요. 40대 기수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50대 기수론이면요 사실은 누구나 봐도 어떤 정치 집단이 됐건 사회에서도 50대는 딱 기수가 돼야 하는 나이예요. 아직도 50대 기수론이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 정치권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그 조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회가 아직도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는 걸 반영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50대 기소론이라고 얘기 나오는 분들 보면 다 뭐 4선, 5선을 네, 하고 나경원,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네, 정병국 뭐 의원. 시도지사를 하고 아니 뭐가 부족해요? 그렇게 부족하게 정말 모든 걸 했고 이미 20년 전부터 학생운동 때 60의 그 광채를 얻고선 정치권에 아주 진짜 카페트 타고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누렸는데 아직도 50대 기수는 또는 어떤 사람은 소장파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책임을 지지 않고 누릴 것만 이만큼 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해야 할 때가 됐고 이미 지났다. 그런 면에서 50대 기수론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새누리당에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 이제는 누구 기수가 나와야 하는 거지 50대 기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를 집어서 예. 역시 그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줘야 해. 된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지. 뭉뚱그려서 이 그룹도 아직 있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집권 여당에서. 거듭된 질문이긴 한데요. 과연 여당 내에 그런 인물군이 보이는 게 거듭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지금 새누리당이 정체돼 있었는가를 반증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중간에 있던 분들이 어찌됐든 뭐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중간 그룹들이 임태희, 유승민 이런 그룹들이 지금 50대 후반 요런 정도의 그룹이고 그 다음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도 서로 싸우다가 지금 서로가 다 잡아먹었어요.
있어요. 예. 지금 이 50대 기수라고 이분들도 서로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개혁적인 흐름을 만들기보단 항상 비판적인 지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뒤로 빠지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어찌됐든 이 국면에서는 50대 기술론보다 그들이 내세우는 비전과 정책과 가치가 네.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일까요? 충청권에서 충청 대망론이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정진석 당선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이번 선거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것이지만 그래도 충청권과 강원도 이런 지역은 비교적 선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우선 함께 만나서 지금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어제 충청권 당선인들이 한 자리 저녁 자리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청권 뭔가 좀 목소리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반기문 띄우기 이야기도 좀 솔솔 나왔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 또 국민의당이 아주 호남에서 전폭적인 또 지지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 지역 정치 구도, 지역주의적인 정치 구도가 과연 깨졌느냐 아니면 더 강구화됐느냐 뭐 이런 것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충청권은 또 저렇게 큰 소리 칠만 한 것이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슨 중간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제는 누가 정치 개혁을 이끌어 가느냐 이게 이제 50대 기술론이라는 거 지금 김 부소장이 말씀하실 때 지금 그렇게 그런 말할 때는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은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혁신 개혁을 바라는 그런 것이 말하는 기술 교체 이런 그 요구로 오는 거죠. 이 본래 69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71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69년 11월 달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40대 기수로는. 40대 기수로. 그 이후로 우리 현대 정치사는 계속 끊임없이 세대 교체론이 있었거든요. 그 이번에도 지금 기존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 은근히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은근히 또 이 노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장년층? 예.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나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 의식이. 예. 그래서 원로 정치 비슷하게 돼 왔다면 그게 변화를 계속 반대하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경필 무슨 원희룡 이런 분들은 과연 스스로 원해서 갔습니까? 변방으로 밀려날 때는 당내에서 좀 클만한 사람은 당 밖으로 밀쳐내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못 키웠는데 이제라도 말하자면 당내에서 젊은 기운, 그러니까 이것도 나이 아닙니다. 기운으로서 젊은 기운, 쇄신할 기운, 변화의 기운 이것으로 다시 우리 한번 충전해보자 이런 뜻에서 50대 기술론이라면 그건 새누리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거는 지역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충청이 움직인다. 충청분들은 중원이 움직여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결정적 국면을 뜻하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청의 인물을 내자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저 충청인의 중원이 움직인다는 핵심의 의미는 친박계의 사실상 와해의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바야흐로 그 여권 내의 권력 재편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친박과 비박이라고 하는 개파의 그 옛날 패러다임, 즉 새누리당식 정치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친박 비박이 아니라 자꾸 새누리당 정치 중심의 여의도 중심의 정치에 갇혀 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 가장 박해받고 탄압받는 사람이 가장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현재까지는 전체 국민 중에서 여당 내 지지율이지만 여권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1위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친박은 신뢰도 대권을 맡길 책임감도 신뢰 전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친박계의 사실상의 국민들로부터의 탄핵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친박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충청권의 움직임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원이라고 하는데 중원이라는 의미는 지역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의 패권 정치에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이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청 의원들이 움직인다 또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영호남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충청의 지역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청이 영호남의 패권적인 지역주의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의미에서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또 다른 지역주의라면 그건 아류에 불과하고 그건 정말 더 나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정진석 의원 당선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충정들이 실질적으로 충청도가 그 3.1 운동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구국의 의지를 가지고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충청도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한 그래서 것이 돼야 한다. 지역 정치를 역시 벗어나는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뛰어넘는 뭔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 충청이 간다 확장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 정당의 지지 기반 텃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까지도 포괄해 줄 수 있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충청이고 또 가장 총선에도 중요했지만 대선에서도 중요한 것이 수도권 민심인데 네. 이 수도권 민심과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또 충청도라 외연 확장성 이 충청에 앞으로 향방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구조조정 역시 정책의 확장성을 이야기했는데 대선 주자도 확장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